저 주식 투자할 때 워런 버핏을 뺄 수가 없거든요. 저 책에도 워런 버핏이 이제 종목을 이렇게 고르는 그런 방법이 나오는데, 일단 워런 버핏이 주식을 고르는 방법은 좀 궁금한데, 책에서는 그런데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이 워런 버핏을 따라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궁금합니다. 워런 버핏은 자기 회사, 자기 돈이고 돈도 많아요. 예, 예.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요. 예. 그리고 혼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찰리 먼거라는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보다 더 천재랑 같이 동업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멘탈이 강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4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는데, 네. 첫 번째가 내가 그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가, 두 번째가 장기적인 경제성이나 이런 게 좋은가, 세 번째는 경영진이나 오너를 믿을 수 있는가, 마지막 4번째는 가격이 합리적인가. 이래서 이게 조건이 맞으면 자기들은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 아, 인수. 네, 그런 회사 되게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시즈 캔디라는 그 유명한 회사. 네. 저는 맛없던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저는 일단 단 걸 싫어하니까 나중에 되면 단 걸 싫어합니다. 네, 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특히 장기 성과라는 게 이게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해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적군이 성 안에 못 들어오게 깊게 이렇게 연못을 파는 게 해자잖아요. 그래서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또 뭐 당장 일본의 오사카성만 가더라도 이게 빠지면 절대 잘 수영을 굉장히 잘하지 않은 사람은 못 나오겠구나 싶을 정도로 깊은 그 연못을 뚫고 상대방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죠. 어떤 회사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경쟁자가 그 회사의 어떤 영역을 절대로 침범 못할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대체 불가능성 이런 거.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건 브랜드죠. 브랜드. 예, 코카콜라나 시즈캔디 같이, 또는 그 디즈니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뭐 전 세계 누구나 아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갤럭시 정도? 아니, 오징어 게임? 게임 몇 개 없죠. 이게 우리나라 문제 두 번째가 뭐냐면 특허로 보호받는 기업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특허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과연 전 세계적인 신약 특허,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빅파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돈을 뭐 1년에 몇 조씩 벌어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특허가 있나 이거죠, 우리나라에. 예, 없죠. 그러니까 저 신약 물질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또는 FDA 특허 인정도 받은 기업들이 없는 게 아닌데, 그게 문제가 이제 돈이 되냐.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만한 그런 게 있는데, 또 우리가 세 번째를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 메타버스에서 일을 하잖아요. 예. 저도 메타버스, 페이스북 할게요. 페이스북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되게 애들의 이 원칙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뭐 어떨 때는 되게 노출을 잘 해주는데, 어떨 때는 엄청 노출 안 해주고, 이 원칙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거기서 왜 제가 글을 쓰고 있냐, 그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거기다 올리고 있냐, 여기밖에 없어서 이만한 영향력을 가진 네트워크를 가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가진 데들은 또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라든가 또는 네트워크성이라든가 특허라든가, 마지막은 이제 뭐 또 다 아시는 것처럼 고객들의 충성, 애플 로열티입니다. 저는 뭐 왜 저걸 사냐 이러는데 사람들이 참 그냥 사게 돼요.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나이키 런 하는 거 봤잖아요, 이번에. 야, 역주행하는 것까지 봤다 우리, 그죠? 네. 위험해 보이던데, 그죠? 샤넬 런, 뭐 왜 이러는데 묻질 말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런 런들 중엔 사실 제가 또 런 하는 것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고객의 충성심이 엄청나게 강한 브랜드,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를 넘어선 어떤 충성의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가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국 내에서 기업들 고르기도 어렵고, 특히 세 번째 문제가 심각해요, 한국에서. 뭐냐면 경영진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회장님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우리하고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 경영자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CEO가 돼 계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하고 관계가 좋으냐 아니면 오너님하고 관계가 좋으냐를 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들 만나서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돌아서서는 회장님의 이익에 충성을 다할 수도 있지 않냐. 제가 예. 모 기관 다닐 때 저걸 싫도록 겪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CEO들을 만나면요. 정말 말씀을 잘하시고 너무너무 괜찮으신 분들이고 인물도 호대도 멀쩡해. 근데 그러고 돌아서서 이렇게 그런 일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느낀 게 뭐냐면 CEO 만나지 말자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부터 되게 했어요. 어떤 회사를 투자함에 있어서 CEO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오히려 내 투자 판단에 문제가 생긴다. 신뢰가 안 생기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몇 번 맞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심할서를 여러 번 쓰게 되면 홍 박사 너 이리 와봐 이래요. 그러면 벌써 쫄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너 이거 왜 했어? 이 회사 왜 투자했어? 야 이거 증자에 참가할 거야? 예, 그래도 해야죠. 너 지금 이번에 끼친 손해가 얼마인 줄 알아? 이거 너 죽을 때까지 일해도 이거 못 갚아. 자, 어떡할 거야?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멘탈 다 나가거든요. 꼭 뭐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죠. 예, 그냥 모 기관, 모 회사 다닐 때 제가 운용사도 3군데 다녔습니다. 네. 그러니까 편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신뢰의 관계가 뭔가 이렇게 구성이 되려면 이게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네. 문화가 가장 잘 바뀌는 방법이 뭐냐면 혼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주들을 좀 이렇게 우습게 좀 보거나, 우습게 보거나 뭐 그렇게 대하고 나면 이 사람이 혼이 나야 돼요. 당연하죠 좀. 네, 그런데 혼이 나지 않고 계속되면 해도 되는구나.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문 앞에 야만인들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NJR 나비스코, NJR 나비스코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그 리츠, 셀렘 담배, 뭐부터 시작해서 오레오 쿠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저 돈 버는 기계입니다. 네.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회사죠. 로열티 있는 그냥 그리고 담배라는 게 특히 그렇고요. 또 우리가 누구나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이 브랜드를 다 알잖아요. 세계인의 거의 대부분이 알 정도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경영진들이 터널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회사가 좋은 회사니까 이게 여기 한번 경영진이 되면 다 재벌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연봉에 뭐 주변 관계자들한테 막 끝도 없는 혜택을 주고 또 돈도 뿌리고 그러면서 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런 이사회를 자신의 친구들로 구성함으로써 끝없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계속 보너스, 별것도 아닌 보너스를 계속 받고 스타옵션 계속 받으면서 특히 이 사람 자기 퇴임할 때 또 황금 낙하산이라 그래가지고요. 임기 전에 퇴임을 하게 될 때 보너스까지 받는 그런 주장들을 우리 지난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의 그 망한 은행들 CEO들이 돈 받는 거 보셨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퇴임하면 다 재벌이 돼요. 그런 회사를 보고서 주주들이 화가 났죠. 그럴 때 그때 갑자기 KKR이라는 문 앞에 야만인들이 나타납니다. KKR은 이제 세계 3대 사모펀드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뭐 엄청난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들이 이 공개 매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경영권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구조조정해버려요. 그리고 주주들한테 또는 자기들이 회사를 샀으니까 자기들한테 이제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 회사 내에서 경쟁력이 없다 생각되는 부분 다 팔아버리고 당연히 그 이전에 있었던 이사 멤버들 전부 다 잘라버리고 또 필요하면 소송을 계속 걸어버리고 자, 이 꼴을 본 옆에 있는 회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아유, 여기 운 없네 이러고 끝날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주주들을 무시하고 주가를 내재 가치에 비해서 너무 싸게 놔두면 이거 야만인들을 끌어들이게 된다. 나의 평화로운 세계가 파괴된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난 다음에 로마족이 꼴 난다. 이걸 알게 되면 우습게 못 보게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례가 하나라도 있냐. 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예? 카를 이러고 이야기하는 그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요. 어디 한 군데가 된통 혼나면 바뀌는데 물론 그 덕분에 바뀐 회사가 있죠. 예, 그래서 전체 벌어들인 이익의 40에서 50% 이상을 주주들한테 보상으로 해주겠다. 그러면서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거대 우리나라 기업이 있습니다. 저는 그 회사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전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뒤로 지난 한 5년 동안 그죠? 그 변화가 있었으니까. 2015년 그 사건 이후에 6년, 7년째 꾸준히 배당도 잘해주고 또 힘들었을 때도 주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걸 보니까
근데 그 회사가 왜 그랬냐면 그 L 땡땡 같은 사모펀드한테 공격당하면서 네.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잘해주잖아요. 음. 그러나 경영권이 어떻게 넘어간 건 아니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일들을 보다 보면 한국 주식시장은 현재 상태에서 제가 이 책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0년, 20년 뒤에도 팔리는 투자업계의 고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책을 쓰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라는 게 제약되기 때문에 사회과학 책은 5년, 10년 넘어가면 그게 뒷방 영감에 헛소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케인즈가 대단한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정말 케인즈 책 감수했지만 예. 케인즈 같은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이게 영혼불멸한 진리처럼 느껴지는 대목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책은 뭐 고전이 된다는 동의하지만 대부분의 사회과학 책들은 시한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한 게 5년, 10년 뒤에 우스갯소리가 들면 정말 좋겠어요. 그때 그랬었지. 근데 홍 박사가 그땐 틀렸어.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저 때는 그랬지. 저 사람 협소하네. 시간이. 이미 변화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러길 바라요. 제가 틀리길 바랍니다. 이게 사회과학 서적을 쓰는 사람들의 어떤 기쁨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 한국 주식시장의 문화가 바뀌고 풍토가 바뀌고 기업들이 바뀌면 정말 좋은데 일단 현재까지는 워렌 버핏이 이야기한 아무튼 그런 4가지 조건에 맞는 기업을 한국에 찾을 수가 저는 현재까지는 없더라. 네. 저는 못 찾겠더라. 그런 이야기죠.